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원인들의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5년 동안에 이루었던 균형 발전의 강한 시도와 혁신도시 이전이라고 하는 결정이 그 뒤에 이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같은 이름을 가진 균형 발전을 가지고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이미 정책이 가버렸고, 그 과정 중에 수도권의 여러 가지 어떤 집중화가 오히려 균형 발전이 추진되는 그 기간 사이에 더욱더 심화되어서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수도권 인구라든가 기능 집중이 더 강화돼 버렸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 전체가 이미 균형 발전의 약해진 상태에서 수도권의 균형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 상태에서 균형 발전을 더 이상 정책의 이슈로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새 정부가 새로운 균형 발전을 다시 또 드러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결과를 내지 못한 이런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런 과정들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작년인가요? 행안부에서 1조씩에서 10조씩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라든가, 기초생활 인프라 부분들은 바닥에 있는 어떤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그것이 정책적인 이슈로서 균형 발전의 성과로 보여지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뭐 정부의 어떤 하기는 했지만 성과로 내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정부가 뭐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추진력이 약화됐고 미완성으로 남았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창수 기자님 마지막 기회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순서를 좀 다음에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저는 좀 미시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동안 그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출생률을 올려서 지역에 이제 떨어지는 출생률을 막고자 많이 노력했지만, 이건 거의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거의 불가능한 정책 목표에 가깝다는 게 드러나면서 지역에 청년을 보내는 정책이 또 시행이 됐습니다. 주로 일본에서 있었던 정책을 많이 베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에 청년을 보내는 정책도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상북도 등에서 추진돼서 저는 그 정책의 좀 미시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지방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지역에 내려가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인터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이 청년 마을이라는 게 2018년도에 목포의 괜찮아 마을이라는 게 처음 생겼는데, 아마 그 괜찮아 마을이 그 이름은 마을이지만은 그 실체는 마을 기업에 가까워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오는 청년들에게 2달 정도씩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인생에서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서천에서 또 비슷한 산기술학교라는 게 생겼고요. 2020년도에 경북 문경에서 또 비슷한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민간 단체로서는 7개월에 8억 원 정도씩 정말 그 사상 초유의 많은 거액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청년들이 20명 정도씩 지역에 내려가서 실제로 주민등록 거주지를 바꾸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이건 강원도에 있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에서 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강원도 팽암촌에 내려와서 사진관을 개업한 청년의 사례입니다. 이 청년의 경우에도 2년 동안 3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상당히 지역에서는 많은 돈이 그 사진관 개업에 이제 쏟아부어진 사례인데, 이 청년의 경우에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사진 찍는 기술에 대한 그 자질을 지역의 어른들이 잘 발굴해서 팽암촌과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도와준 사례였지만, 그 청년이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그 문화적인 욕구, 내가 사진 작가로서의 발굴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 갈망 이런 걸 지역에서 좀 얻지 못해서 약간 지금 좌절은 아니지만은 내가 과연 여기 팽암촌에서 계속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영양이라고 아마 울릉도 다음으로 그 인구가 가장 적은 그 지방 자치단체인데요. 여기는 그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그런 그 예산 지원 정책으로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한옥에서 지역색을 살린 그런 카페를 운영하는 사례인데, 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그 도시청년들이 시골에서 카페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사업이 다양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도시 이제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년 처음 초기에는 1년 안에 몇 개월 안에 예산을 다 쓰라고 했는데, 이제는 3년 동안 6억 원이 지원되는 형태로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정부의 지원이 끝난 다음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좀 단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참 정말 고맙습니다. 기자식 때문에 현장을 말로팀에서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청년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혹은 문제점을 잘 제시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핵심 주제인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만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의지를 가졌지만은 결과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나 언론계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럼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성공적인가에 대해서 오늘의 핵심 논의 사항인데, 전반부는 한 3분 정도 제가 발언의 기회를 드렸다고 하면 후반부의 이 주제에 대해서는 5분 정도 먼저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지금 현재 이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내용을 비판하라 이런 의지는 아니고, 만일 이 발표 내용이 미흡하다면 무엇을 또 어떻게 보탬이 있으면 더욱 좋은 정책이 되겠느냐는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관점에서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창수 기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전반부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 정책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각 지역에서 이렇게 그 퍼실리레이터로 우수한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그 밑바탕을 깔아주신 좋은 사례였지만, 다음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해서 많은 아쉬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그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 정부에서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갈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정책이 좋은 그 사례도 많이 나겠지만은 또 예산을 방탕하게 쓰는 경우라든지, 청년들이 지역의 어떤 점이 정말 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스스로 세운 어떤 목표만 위해서 좀 그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청년 지역 인도 정책도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고 좀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서 실천 과제로는 그 어쨌든 그 행정 정책의 연속성, 이걸 가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 이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몇 년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노동당과 보수당과 노동당이 정말 정치적으로는 치열하게 대립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노동당이 집권했을 경우에 보수당이 전 정권에서 했던 정책이 좋으면은 그걸 그대로 연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지속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자, 이것이 멋있는 정당 정치요. 이것이 국민을 볼 때는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정말 낭비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정부가 바뀌면 거의 전 정부의 정책은 그것이 뭐 좋든 나쁘든 이름을 바꾸되 어떤 형태든지 영속하기 힘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문가 엘리트 그룹이랄까요, 뭐 언론, 학계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좀 고쳐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창규 기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최봉훈 부회장. 예. 좀 더 어떤 발전 방향을 위한 제안을 하는 부분은 또 상당히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합니다. 네, 그냥 저는 지역 균형 발전 또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 이슈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적인 기조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문재인 정부나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공약사항에도 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국정과제에서 지역 발전을 별도로 빼서 한 것이 더욱더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국정과제의 어떤 추진의 어떤 의지와 다른 별개의 어떤 모양새를 나온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해석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을 하나의 이슈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매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방과 수도권의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오래된 숙제고 해법이 없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정부는 뭔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게 새롭다라기보다는 조금은 그 과거에 해왔던 어떤 그 명분과 구호를 여전히 나열하고 있고 그리고 해왔던 그런 방법들을 다시 한번 뭐 이런 거를 새로운 조금의 형식이나 주도 부분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일단 1차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매 정부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간 예산이 전통시장에 결국은 지붕도 씌우고 간판도 바꾸고 모두 바꿨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아까 윤창수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면 뭔가 좀 다른 정책을 세워 좀 다른 방향의 어떤 접근 방법 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 있어서 균형 발전 시켜줄 테니까라고 하는 이러한 구호로서의 달래기보다는 뭔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균형 발전의 정책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그 효과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끊임없이 반복되는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냐면 전 절대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방의 주소지도 있고 직장도 있고 지방에 또 살아나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가가 지방을 살려야겠다라는 정책을 계속 하면서도 실제 적용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 수도권의 성장이나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유지시키고 방치시킨 상태에서의 지역균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내서 국토의 전체에서 수도권 영역은 알아서 그쪽도 하나의 지역이니까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대로 가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자율권 주고 뭔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줄 테니까 살아나라라고 지역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서로 맞춰줄 수 없는 그런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도록 해줄 테니까 그래서 뛰어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 정부를 오면서 노무현 정부의 어떤 정부가 가장 지방정책에 있어서 강한 부분을 냈다면 결국은 그 다음 정부들이 가면서부터 우리는 지방에 주어지는 혁신도시나 지방의 그 균형발전을 사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동안 느슨해진 수도권 규제에 관련되는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든지 수도권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구호는 지방정부를 살리겠다, 지방을 살리겠다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부분은 연구기관의 수도권 이전, 그리고 학생들의 수도권의 집중, 모든 어떤 부분들의 수도권 집중이 그대로 다 방치되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그 첨단이라는 이름으로 번잡해갖고 지금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은 지방마다 지금 이끌어내는 가장 모범적인 걸로 판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예시하고 있는데 결국 판교와 같은 것들을 수도권 안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지면서 지방에 있는 그나마 같은 기능들마저 다 소멸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지방만 너희들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식의 자율성과 불권성과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강조하고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방향의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지방에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하도록 우리는 권장해주겠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도 결국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갖고 있는 지역의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마치 지역에 또 다른 새로운 거점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도 그 지역 안에서 보면 또 다른 불균형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균형이 국가 전체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어떤 고른 균형이나 삶의 질의 상상이 아니고 그 안에서의 특정한 새로운 거점들을 만들어서 또 다른 권력 싸움들을 지방끼리 하게 하는 이런 구도로의 지역발전 구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국가적인 의지가 충분히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법과 제도로 이어져 왔던 국가의 어떤 국토종합계획이든지 수도권 종합계획이든지 이러한 계획상에서의 이러한 의지가 담긴 국가적인 어떤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달성하고자 하는 매년의 어떤 목표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그것들이 달성될 수 있는 국가적인 정책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다고 하였으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달성시켜야지 공정과 자율과 희망 또는 몇 가지 뭐 분권이나 이런 구호적인 균형 발전의 의지는 결국 5년 뒤에 가가지고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찾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최성문 부회장님은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접근이 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방치하거나 인정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외쳐봤자 큰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덕구 명예회장. 예, 최홍문 교수님께서 정책을 제시하면서 세분을 강조하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조교수라서 곧 퇴직하는데 내년이고 퇴직하는데 아직도 이걸 하다 하니까 진급을 못해가지고 조교수로 있었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책임은 안 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좀 자료를 보니까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 좋은데 저는 그걸 조금 보완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국제, 국가, 도시, 농어촌 청년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선도국, 이제 선진국을 넘어서 선도국으로 가야 되는데 국제 불균형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이건 조금 약간 생뚱맞긴 합니다만 NHCW, No Hungary Children in the World, 소위 말 유엔에다가 한국에서 세상에 어디나 굶지 않은 세상을 만들도록 한국이 주도로 제안을 하고 국제기구로부터 돈을 국제적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한국이 ODA 프로젝트와 함께 묶어서 한국 주도로 어떤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좀 만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지역개발도 국제적인 개발도 좀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거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우선 지금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나와 있는데 데이터 기반 지역 균형 개발을 좀 해야 됩니다. 균형 발전. 사실상 우리가 불균형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어느 지역이 얼마나 불균형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위성영상 지리정보 시스템 통계 자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통계 자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하면 통계 자료의 좌표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통계가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정책을 줘서 무슨 효과가 나오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성 영상 지리정보 시스템 통계를 붙여서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통계법을 개정하는 관련 부처가 주어져 그래서 그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분석 시스템을 붙이고 예측 시스템을 붙이면 자동으로 어느 지역이 얼마나 불균형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책과제의 그 실천이 가장 지역 불균형이 가장 걸림돌된 건 AB 타당성 분석 지표입니다. AB 타당성 BC 레이쇼가 수도권에 하면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다른 걸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는 빅데이터 기반, 위기통 빅데이터 기반 지역 운영 발전을 정책을 피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AI에 들어가서 메타버스까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지역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지금 뭐 메가시티를 끝없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도시개발 하는 사람, 지역개발 도시개발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메가시티가 지방이 될 수 있는 곳은 부울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은 소위 고속철도, 그 다음에 이제 항만, 국제 항만, 그 다음에 신공항을 묶어서 물류기반 메가시티로 가는 우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과 강원도 남부, 그 다음에 충청 남부와 전라남도는 메가시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발전의 궁극적 방향을 볼 때는 대구 경북 쪽은 디지털 경제를 주도로 하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주도를 해야 되고요. 광주, 전남과 충청남도 중 세강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인공광학성 취입 관련 국가산, 그러니까 그걸 산업 공원을 유치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부울경은 메가시티로 경상북도와 이쪽은 소위 우리나라가 세계 선도국가로 갈 수 있는 소위 뭐 미래 산업의 전진 기지로 활동을 하면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위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기울어진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축으로 해서 수도권과 서울은 소위 국제도시로 지금 비상을 하고 남부권은 한 인구 2천만의 대도시 권역을 만들어서 중심축으로 활동을 하면 국가가 어느 정도 균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하이퍼 초구가 나오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23분으로 주파를 합니다. 10년 내로 하면 거의 경제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이 두서없이 좀 빨라집니다. 하여튼 그러면 농어촌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은 지금 이제 경제 구조가 시장 경제, 공유 경제를 넘어서 구독 경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독 경제를 넘어서 역구독 경제로 가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농촌이나 농촌에 가면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 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농민이라 되고 뭐 농사를 얼마나 지어야 되고 몇 년을 살아야 되고 누구 규정을 해서 빈집에서 그냥 폐가가 놔둡니다. 근데 도시민들이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면 빈집을 살면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악동제 지원책을 하잖아요. 그것을 역구독 경제 개념으로 시험하면 돈을 지급하면 지급하고 하면 도시민들 저절로 농촌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금이 엄청난 이익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지급해야 될 근거가 뭐고 하면은 정부가 데이터를 다 이제 정부가 갖고 있고 우리가 뭐 연말 정산하고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정부가 개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면 데이터 사용료를 국민한테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기본 소득이나 기본 소득을 내는 그런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구독 농어촌에서 주택과 농지를 역구독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을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은 가장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 교수가 이야기하니까 잘 안 먹힙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앞에 크게 명예자가 붙어가지고 목소리를 좀 높여봅니다. 역구독 창업입니다. 역구독 창업은 뭐 하면 지역 대학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직장을 찾아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물론 뭐 대학을 향해서 올라오면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을 하면 무슨 일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창업을 하는 겁니다. 뭐 음악이면 음악, 뭐 미술은 미술, 그걸 창업을 하고 봉급은 국가에서 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역구독 창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왜 돈을 줘야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이 나라의 미래는 청년들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연금이 한 2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은 다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연금입니다. 미래에 쓰려고 미래에 우리가 빅땡이 쓰려고 만들어 놓은 돈인데 그것을 미래 세대한테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우리가 그 청년들에게 지금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어차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역구독 창업을 해서 하면 대학생들이 마음껏 창업을 할 수 있고 대학생도 뭐 고등학생 말고 마음껏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보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 기본주택 교육까지 다 해서 더 이상 드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국제적인, 그 다음에 국가적인, 그 다음 도시적인, 농촌, 청년 문제를 단계별로 풀어가면서 그것이 위지통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분석해서 철저하게 처분을 하면 아마 윤석열 정부는 지금 여기 제시한 좋은 대안과 함께 성공적인 정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우리 조덕호 회장님의 평소 그렇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없는 아동이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들자라는 관심을 가지자. 데이터 기반 균형 정책, 즉 빅데이터가 중요한데 제대로 모아지지도 않고 활용되지 않고 있다. 레가시티 불경을 제외하면 되겠느냐? 구독 경제에서 나온 역구독 경제, 역구독 창업 등 아주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또 나름대로 신랄한 평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좀 언론에 기고도 하시고 논문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조교수를 공부를 안 하는 자, 다음은 이기우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조기현 회장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좀 매크로하게 그 방향성 속에서 좀 제 소견을 밝힐까 합니다. 예. 제가 이제 가문에 솔직히 모르겠는데 지난 대선에서 공약사항들을 한번 쭉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윤석열 당시 후보죠. 대선 후보께서 제시한 공약사항 중에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거는 제가 찾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선되고 이제 이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각고의 노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오늘 이제 본건을 이제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많은 애를 썼다 하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개별 사업들이 사실은 이전 정부와 그렇게 큰 차별성을 느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회의적이다. 물론 이제 지역기회 발전 촉구라든가 교육 촉구 이런 부분은 이 정부의 색깔이 어느 정도 부각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책들 여기 문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다들 소관 부처에서 그동안 추진해왔거나 추진할 예정으로 했었던 것들이 상당수였고 그것들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쭉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이 충분히 녹아있는 사업들이라고 보면 어렵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 과거 참여정부 시기다고 비춰보면 이제 이 지역균형 발전을 끌고 가는 최고 리더, 위원장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한다면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파워나 리더십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된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도 아시다시피 이제 송경윤 위원장께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캐릭터에 의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후폭풍이 반작용이 상당히 컸던 게 사실이고 그 영향이 저는 지금까지 계속 여전히 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개인에 의존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라는 게 상당히 오래간다. 그 이야기는 뭔가니 개인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또 누가 위원장직을 수행을 하든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꾸준하게 지속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이 된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문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립할 거냐. 저는 이게 정부개혁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추진체계 정립은 관련 이제 중앙 단위에서 각 부처들이 하고 있는 실책과 사업들이 다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서로 행적으로 연계하고 융합시켜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중요하죠. 근데 그 소관 부처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겠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개혁과 같이 가줘야 된다. 정부개혁,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이 3박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될 때 비로소 추진체계의 정비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실현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가 관건이다. 두 번째는 개입과 재원의 정합성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합성을 유지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규칙회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규칙회계 재원 규모가 10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10조 중에 상당수는 그냥 그 부처의 개별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고 말하기가 민망스러운 사업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없앨 거냐?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없애기 어려울 거고 또 규칙에 갖고 있는 역할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거 펌핑 그랜트 형식으로 일단 끌고 가자. 이 균형 발전이라는 건 다부처의 모든 사업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펌핑 그랜트를 끌고 가면서 개입계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여기서 보면 단계적으로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점진적인 방식으로는 지금 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의 창의성, 자율성,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의 어떤 촉진 이것들을 성취하기는 저는 한계가 있다. 이 개입계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기특회계 지원을 시드머니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들과 관련된 부처의 재원들을 싹 이렇게 연결시켜서 여기에 포함시키자. 그리고 이걸 5년 단위 정도로 해서 성과 목표를 제시를 하고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국가에서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하고 이렇게 가져야지. 이게 지금 그 지방의 지역주도의 지역의 자율성에 근거한 지역균형 발전 갖고는 한계가 있다. 중앙의 어떤 탑다운 방식도 필요하고 지역 단위의 바텀업 방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계획계약 제도라는 틀을 가지고서 중앙의 지원, 지방의 어떤 창의성, 자율성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바구니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정지원 제도 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소위 하는 낙후 지역 또는 인구 소멸과 관련된 그런 지역들, 근데 이제 우리가 각 부처 시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재원들을 뿌려주는데 실제 개별 지역에서 자기들이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을 플러스 알파를 받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 그것도 기획적 정도도 알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면 경북봉화군에 여가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얼마만큼의 플러스 알파 지원을 주는지를 봉화군도 모르고 국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과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성과 측정도 어렵고 그 다음에 재정사업의 성과가 이게 제대로 구현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지역균형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도 측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걸 전담할 수 있는 재정지원 제도를 우리가 새롭게 창설할 수 있고 기존 제도를 좀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디자인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좀 해결해줘야 될 그런 중차대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역균형 발전 이 대국민 발표 내용을 보면은 과거 정부가 추진해왔던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런 말씀하셨고
이 지역 균형 발전이 뭐 개인에 의해서 추진되기보다는 추진 체계가 정립돼야 지속성이 있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재정 지원 문제 모니터링 정확히 해서 효과가 어떤지 우리가 측정하고 감시하고 등 해야 되겠다. 윤 정부는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이기우 의원님. 예, 이 균형 발전, 또 지방 분권, 그게 실현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 다 아까 공감하신 거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통상적인 그런 수준의 조치로는 어렵고요. 어떤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걸 통해서 손해를 보는 집단과 이익을 보는 집단이 확연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 분권을 하면 중앙 정치인과 중앙 관료들이 격렬하게 또 반발하는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세게 추구하면 그거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지방과 손해를 보는 지방 간에 어떤 감정적인 대립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한때 일시적인 의지가 아니라 그 의지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결한 조건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선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굉장히 윤석열 정부는 이 지방 시대를 연 정부로 남고 싶다, 기억되고 싶다, 사실 할 정도로 지방 분권 또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대통령의 의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줘야 되고,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챙길 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챙기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때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걸 추진합시다 이렇게 해서 각 부처를 독려할 때 그때 이제 추진이 됐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이걸 추진하는 기구의 위원들이랄까 이분들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는 수시로 이렇게 만남이 있었는데, 그 후의 정부에서 보면 임명장 받을 때 안 만나고, 그 후에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 하에서는 추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추진 기구를 자문기구를 하든 집행기관을 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수시로 이 아젠다 추진하려는 지금 국정과제 15가지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교육감사하고 관련해서 이것을 대통령이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챙겨 수 있고 또 챙겨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담론의 형성을 중요시했는데요. 특히 균형발전,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경제부처에, 특히 이제 경제부처가 소극적이었고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하도 이제 강조를 하시니까 최근에 제가 들은 건 이 경제부처의 공무원들도 지방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사석에서 말하는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걸 넘어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금 대립관계를 자꾸 파악을 하고 있고, 저는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다른 지방에 가면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수도권도 균형발전의 어떤 해방권이나 또 방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도 균형발전을 이끌어가는, 함께하는 이런 식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그를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수평적인 재정 조정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외국에서 하는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그 균형 발전을 5년 내에 실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과제로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 그러면 아까 그런 얘기 나왔는데 이게 거점 중심으로 가면 이게 어려울 수 있다 했는데 저는 일단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 에너지를 일단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한 번역 정도로 해서 다른 지방에서 이걸 분산시키는 그 원심력을 강력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심력이 구축되면 그 번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을 그 다음 단계에서 추진하는 이런 식의 좀 단계적인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다 골고루 사는 그런 사회는 아마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히 수도권 집중이 이게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선 몇 개 권역으로라도 분산시키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이제 그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나누어주는 이런 식의 균형 발전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역량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앙정부 역할을 하고 주된 역할은 지방이 우리의 살림은 우리 스스로 살겠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함께 중앙부와 지방의 역할을 바꿔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지금 특히 20, 30대가 문제인데 20, 30대가 1년에 한 9만 5천 명씩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 지방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거꾸로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러려면 이 지방에서 스스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이건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기업들을 강제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지방으로 옮길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서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ODA 기회발전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강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런 것을 유도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양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 가업 성결을 위한 상속세, 또 양도소득세의 면제, 뭐 이런 걸 지방으로 옮기면 감면해주겠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수도권 집중이 원체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례의 원칙에 비춰보면 그로 인한 불공정 문제도 있지만 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이 위험, 수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좀 사회적으로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 수도권 20, 30대 수도권이 일자리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교육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 때문에 한번 수도권에 집중되면 지방은 잘 안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필요해서 교육특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대학에 대한 지원을 과거에는 이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온 측면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을 시도지사가 정말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기업과 더불어서 또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교육공권도 함께 추진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추진되면 교육부의 획일화된 규제 대신에 목마른
지방적인 차원에서의 인재 양성, 이 기업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예, 감사합니다. 이기우 의원님은 사실 추진기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론의 뒷받침도 중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적 관계라고만 보지 않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모든 정책은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교육 덕분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손정열 회장님.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때 일자리와 거주 공간, 그다음에 이제 문화여가의 여건 이런 측면에서 각각의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 부분의 어떤 그 유치를 넘어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삶의 터전의 측면에서는 생활 정주 여건과 그런 교육 여건들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문화 여가의 요리의 터전의 측면에서 이제 서울 이외에서 문화적인 풍성함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냐 이런 각각의 문제들이 있고 그게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 토론 자료로 본 15대 국정 과제 중에 각각의 꼭지들로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그 어떤 정책들이 하나의 별개의 꼭지로 일반화된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은 사실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맞춤형의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전략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이 특정한 지역으로 오게 될 일자리들이 어떤 것들이 될 것이고 그 일자리에 오게 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부 환경이 어떤 것들이고 이런 류의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런 각각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지방에 있는 단위 지역들, 특히 도시들이 어떤 일정한 도시 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모여있는 거는 뭐 경제학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직접 경제의 효과들로 자연스럽게 이제 모이게 되는 그 구심력을 가지게 되는 건데 지방의 도시들은 이제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오래전이지만 1970년대에 이제 알론소가 제안한 개념 중에 borrowed size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규모를 빌려온다는 의미인데 하나의 도시가 스스로의 규모로서 그런 기능들을 끌어들이기 힘들 때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힘을 빌려서 총량을 키운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70년대에 만들어진 개념이긴 하지만 2010년대 후반에 유럽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새롭게 현대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안에 도시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규모 자체는 작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그러한 기능들을 유치할 수 없는데 그 주변 도시의 인구의 힘을 끌어들이면 그 도시들이 그 도시 수준에서만 갖고 있지 못했을 그런 기능들을 가지게 된다는 이 도시 공간 모형으로 볼 때 그 네트워크 도시 모형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류의 이 도시의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 도시들에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단적인 하나 예가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사례는 이제 아까 많이들 말씀하신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인데 그 메가시티 안에서의 그런 어떤 구성 요소들이나 네트워크 도시의 작동 방식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직까지는 뭐 상당히 정교한 수준은 아니지만 좀 더 그것들을 좀 가다듬어 나아가는 하나의 어떤 그 전략으로서 활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투트랙 방식을 취하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방에서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가면서 기본적인
서비스 시설이나 그런 공공 이 어떤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희소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삶의 어떤 기본권이 위협을 받는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역적으로 국토 전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모자람이 없이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탈수도권 분산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기계적인 n분의 1 방식의 어떤 자원의 분배와 그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그 효과라는 의미는 이 수도권의 어떤 집중도와 구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아마도 전 국토 공간이 좀 더 커다란 차이 없이 같은 그 어떤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수준에서는 아까 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단계적인 전략을 좀 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게 뭐 사실은 거의 유일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유일한 하나의 성장 거점 지역으로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긴 하지만, 이게 성공을 한다면 적어도 수도권 중심의 1급 체제보다는 2급 체제가 좀 더 수도권의 힘을 좀 구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단계를 진행하면서 이게 3극화가 되고 4극화가 되면서는 조금 더 그렇지 못한 지역들로의 어떤 분산의 힘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인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청년층,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층들의 인식을 좀 제고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학생들과 이제 대화를 해보면 의외로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그 공정함이라는, 요즘 많이 유행하는 공정함이라는 차원의 관점에서 수도권의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이제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그런 학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지역 균형 발전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제 그 586 세대 중심 집단의 상당히 다분히 규범적인 그런 정책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 불균형 발전이라는 게 이제 지속이 되고 강화가 될 때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그 청년층을 포함한, 수도권의 청년층을 포함한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잘 그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결국은 이 청년층들이 이제 미래의 한국 사회의 주체가 되고 한국 사회를 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세력이 된다는 점에서 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이나 이 홍보,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 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정열 회장님은 그 일자리 거주공간 교육 문화, 좀 디테일한 배수이 필요하지 않느냐. 중요한 말씀은 지방도시 발전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알론소의 그 규모를 빌려온다는 이런 개념도 적용 가능하다. 저축액 방식, 그다음에 2급 체제, 후금 같은 것이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수도권 중심의 1급 체제에서 2급 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기관 행회장님. 네. 제가 앞에 있을 때는 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끝날 때 되니까 얘기를 하시니까 많이 힘든데 종합적인 또 얘기를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우리 이기 교수님을 모시고 민수위원회에서 같이 제가 활동하면서 다른 것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지금 뭐냐면은 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서 메모도 다 해놨고요. 좋은 얘기를 제가 또 들어가면은 기회가 되면 또 반영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 교수님, 이규호 교수님도 저희인데 대변하는 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이제 주제니까, 테마니까 저는 몇 가지가 좀 다르다. 분명히 뭐든지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일단 통치자의 철학 가치가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국정 아젠다에 나갈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비전 속에서 이 목표와 전략 과제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적어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국정 과제에 저희가 만들 때 이런 철학적 기초가 완전히 정립이 된 상태에서 시작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연대라고 하는 통치자의 철학적 가치를 두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어떻게 나가느냐. 사실상 분권과 균형 발전은 배타적 현상입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분권은 중앙에서 지방에서 이양시키는 권한 자체를. 이 균형 발전 정책은 잘 알다시피 중앙정부가 국가가 지역을 골고루 잘 살게 위해서 어떤 형태로도 강제적인 힘이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배타적인데 이번 저희 잘 보시면은 분권과 이 균형 발전을 좀 같이 연계시켜야 되겠다는 고민을 한 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는 부분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대통령이 이 철학 자체가 공정과 정의와 상식입니다. 근데 저희 지금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세 개 가치가 공정과 자율과 희망이에요. 균형 정책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적어도 자율성과 자주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는 다른 정부와 완전히 다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게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을 비전을 제시하고 그 아래에 보시면은 3대 약속이 있습니다. 이 3대 약속을 보시면은 하나는 첫 번째 지역을 주도하는 거예요. 지역 주도.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금까지 주도했던 게 아니라 지역 주도가 나가는데 이 자체는 뭘 의미하는 분권입니다. 분권. 지금 이 과제를 보시면 전부 다 분권에 관련된 지금 현재 6개의 과제가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적인 분권의 기반을 만드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약속을 보시면은 지역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으면 이게 도저히 균형 발전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6개의 과제가 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의 자율적 자주성 바탕에서 지역의 특성을 좀 살려보자. 고유한 특성. 이것이 3대 약속 속에서 3개의 과제가 많이 국정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어도 지난 정부와 다른 점은 지금 우리 조기현 선생님께서 아까 좀 차별성이 없지 않느냐 얘기했는데 제가 대변하면은 분명히 좀 자세히 보면 차별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방주도적인 균형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고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모두 아침에 기조 강연도 하시지만은 적어도 국가 권력으로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는 자율적인 시장적인 경제 체제에 의해서 시장 친화적인 균형 정책을 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민간이 지역에 들어가고 돈이 아래로 내려가고 여기서 지역의 자생력을 펼치는 그런 균형 정책으로 가겠다. 이것이 각 곳의 관료들이라든지 지역에 스며들어가야지 이게 균형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균형 발전 정책은 이런 점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그러한 속에서 아까 우리 이규호 교수님 얘기했다시피 이런 분권 혁신 특구라든지 분권 아주 혁신적인 특구 그 안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공정한 그런 차원에서의 실현시키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자유 특구라든지 또는 기회발전 특구라든지
그래서 그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시간이 있습니까? 예. 나머지 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 뭐 어떻게 될지 또 견해를 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균형 발전 정책은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분권의 기반적인 제도, 그다음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를 비롯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나 또는 균특회계라든지 또는 여지 애비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전부 다 담을 것이고 또 보시면은 실행적인 이런 과제에서 상당히 저희가 차별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켜보시고 또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많은 그 충원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은 또 그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부분이라든지 문화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하고 또 이 과제를 지금 이렇게 내놓았지만 앞으로의 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중앙뿐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나 또는 지역 주민들도 같이 함께해서 중앙이 그야말로 끌어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지방이 주도해 나가면서 중앙이 오히려 지원하는, 그래서 중앙과 지방 간에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 설정에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하는 것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대변하는 역할 때문에 교수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박수관 회장님의 말씀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이 사실상 내용을 보면은 전 정부나 역대 정부의 사정하고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 그다음에 분권과 균형 발전을 연기해서 추진한다는 것, 그래서 3대 약속 15대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지금 6시가 넘었습니다. 또 이후에 또 우리 학회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 사회를 과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대학 지역개발학과 교수로 1980년대 보임을 했을 때, 지금 뭐 학과 명칭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때 많이 읽는 책 중에 Regional Economics, 그 다음에 Regional Development라고 하는 그 관련 책자 중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작가가 프랑스의 지역 격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리와 프랑스 사막. 여러분, 그 지역 개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정말 잘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가 파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낙후되고 저개발되고 제대로 사람 사는 것이 아니다 해서 당시에 프랑스가 10년 계획, 20년 계획, 30년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1980년대에 오면은 가장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유럽 국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프랑스의 교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우리나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지속성이 없습니다. 영속성이 없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데 그것이 자기 정부의 어떤 그 신선함 혹은 의지 뭐 여러 가지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점에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전 정부, 전 정권, 전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 이건 정말 우리가 계속 유지 발전해야 되겠다 하면 그걸 유지 발전시키라니 이건 우리가 학계에서 꼭 주장을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추진 체계의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추진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 제도입니다. 일단 관련 그 지역 균형 발전에 관련된 법 체계, 규정 여러 가지 또 굉장히 남발되고 있는 각 부처들 어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어떻게 통합
통합해서 하나로 질서정연하게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추진 체계의 정립과 관계되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인수위원회 관여하신 분들은 다 같이 공감한 일일 텐데 이제 실제 일을 하시게 될 때 그걸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는 탑다운이다. 중앙정부 중심적이다. 국가 무슨 권력 이럴 때 이게 정말 바텀업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바텀업적 상향적 방식이 맞는데 하향적 상향적 방식의 조화가 먼저 필요하다. 이거 없이 일방적으로 탑다운, 일방적으로 바텀업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달라. 그리고 윤 정부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3대 약속 15대 과제를 발표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해서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5년 동안 혹은 그 제한된 기간 동안 어떻게 이걸 갖다가 전부 다 100% 성공을 시키겠습니까? No.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전 정부, 저 앞에 지금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다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시다발적인 것보다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신 있는 것부터. 저는 이걸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약속과 15대 과제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철학으로 받아는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지역균형 발전 정책으로 어느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큰 발전을 가지고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7분의 학회 각 부분의 전문가들 모셔서 좋은 토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